네, 오늘 어느 분한테 윤석열 정권이 그 사회학적 의미에서 파쇼라고 규정할 수 있냐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그 논의하기 전에 어떤 철학과 논리학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그 존재나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와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표지, 이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라는 거를 개념이죠. 그럼 이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겠죠.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순수한 경제적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치, 경제적 개념이다. 즉, 정치와 경제를 결합시켜야지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만 규정 짓는 거는 역사와 상관없는 몰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본주의 개념을 보게 되면 먼저 경제 표지는 경제적 자유죠. 그래서 사유재산, 그다음에 임노동, 그죠? 노동자들이 농노가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면서 도시에서 임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이 그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가들은 자유 경쟁을 하고 노동자들도 자유 경쟁을 하죠. 그리고 화폐 시장 경쟁. 자, 정치적 표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도죠. 이 제도를 필연적으로 결합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정치제도와 분리할 수 없다. 정치적 표지는 사상과 노선의 자유죠. 사상의 경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와 같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평등, 실제적 평등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너가 자유롭고 형식적으로 평등하니까 나머지는 네 능력껏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라든가 이 복수정당 제도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볼 때 중국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이 정치적 표지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 표지만을 준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볼 때 중국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사회주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소련, 중국, 북의 경우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 체제, 이 정치 경제적 체제는 사회주의 혁명에 따라서 바로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민민주의 단계, 그 자본주의의 일부 요소가 남아있는 단계,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단계, 전 인민이 노동계급이 돼서 자본가들이 소멸한 단계, 그 다음에 뭐 이상적인 공산주의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하죠.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민민주주의 1954년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사회주의 자본가들이 소멸했죠. 사회주의로 발전했다가 1990년대에 개혁과 개방을 받으면서 외형상 다시 자본주의 일부 요소를 국가가 받아들이면서 외형상 인민민주주의로 다시 회귀 내지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의 체제를 그 혁명 초기에 1950년대 초반까지의 인민민주주의로 회귀했다고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현재의 체제를 시장 사회주의, 즉 자본주의 요소와 결합된 어, 집단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소유 형태를 포함하는 이러한 시장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을 중국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과거 사회주의는 과거의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 사회주의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바로 시장 사회주의다. 그러므로 자기네집 사회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중국은 자본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호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개념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주의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 이 개념에 따르면 외형상 인민민주주의로 다시 후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혼란스러운 게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 연대나 저는 이제 그걸 우익 트로츠키주의라는데 이들은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소련이나 중국한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개념과 속성을 그 혼동한 거다 이런 겁니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가처럼 경영자로 나서거나 국영공장이죠. 그다음에 사회주의에서 국영공장, 그다음에 그 한국 같은 데서 제3세계에서 개발 독재죠. 그다음에 사유 경제 체제를 국가가 조성하는 거, 소련에서의 신네프, 그다음에 중국이 1954년 이민민주주의 헌법에서 중국의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거를 중국 헌법에서 스스로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에서 이제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거죠.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됐다. 즉 국가의 예산이죠. 국가의 예산,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어때 높냐? 이제 복지국가에서 높겠죠.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즉 케인즈 국가에서는 서유럽과 같은 케인즈 국가에서는 이 국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가 자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즉 개발 독재나 아니면 서구식의 케인즈주의 국가에서 어, 나타나거나 또 사회주의에서는 뭐 국영공장이라든지 신네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이 속성이다. 표지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사회주의 사회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하나의 체제, 사회 구성체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자본주의는 뭐 자본주의에서 보통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모두에 존재하는 사회 구성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은 몰 계급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몰 계급적 개념이 되고 또 이 현실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본다면 사회주의는 이걸 타도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반공자파가 성립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가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와 싸우기도 벅찬데 이 사회주의 세력이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뿐 아니라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도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거를 타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회주의 운동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국가 자본주의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한 나라들은 그 나라 인민에 의해서 타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중국의 그 나라 민중에 의한 타도 운동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쇼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파쇼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개념을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적용하면 독일에서는 이제 팽창주의죠. 제국주의적 요소가 있었죠. 독일과 이탈리아가 선발 제국주의가로부터 식민지를 탈환하려기 때문에 팽창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진화, 유대인에 대한 이제 멸시나 독일 인종의 우월성 이런 사회적 진화, 인종적 우월성은 이제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같이 민족주의, 파쇼의 특징으로서 그다음에 국가주의, 그다음에 파퓰리즘은 강력한 대중적 추종자가 있다는 거죠.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검은 셔츠라는 강력한 추종자가 있었고 히틀러의 경우에는 이제 나치당이 심지어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파퓰리즘, 대중적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을 부정해서 일당 독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다 야당을 부정해서 일당 독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국가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권, 그죠? 인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적용해서 보게 되면 박정희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전형적인 파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두환은 다 해당되는데 파퓰리즘은 아니죠. 대중적 추종자가 없었습니다. 대중적 추종. 군부의 소수의 군부의 때문에 대중적인 추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의 경우에는 파쇼라기보다는 이제 우익 독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는 거꾸로 강력한 추종자가 있었죠. 대중적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매번 이겼죠. 선거의 여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경우에는 이제 우익 파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뭐 야당을 부정하거나 야당을 많이 탄압했거나 경찰 국가를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정했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이제 우익 파퓰리즘. 윤석열의 특징은 대중적 지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거고 윤석열을 따르는 대중적 추종자가 없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 30%. 그래서 윤석열은 대중적 추종자가 없기 때문에 파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파퓰리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최근에 뭐 민주당을 그 저기 압수수색을 했지만 야당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또 야당 탄압도 오히려 지금 현재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부분도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 국가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부정하지 않지만 다만 검찰을 통해서 이제 그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많이 탄압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우경의 관료, 검찰을 통한 관료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을 사회학적으로 전형적인 파쇼 정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독재라도 보기 어렵습니다. 우경이며 다만 이제 무능력하죠. 그리고 독선이다. 검찰 공화국의 독선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 볼 때 그 우익 민족주의 경향이죠. 우익 민족주의 경향이 있죠. 통일을 부정하고 이런 파쇼적 속성이 일부 있으나 파쇼 자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 파쇼적이라는 비유나 문학적 표현은 가능하지만 이 파쇼는 사회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다소 이제 과장된 비난 형태로만 가능하지 학문적, 사회학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쇼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쇼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윤석열을 파쇼라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념을 확대한다면 실제로 일부 학자는 미국을 일상적인 우익 경찰 국가, 구조적인 경찰 국가로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구조적인 파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자본주의 이 국가는 전부 다 경찰,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관료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탄압하고 이들이 성장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조적인 파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파쇼라고 하기도 또 어렵다는 거죠. 윤석열 자체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조적 파쇼를 한다면 자본주의가 전체를 파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파쇼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을 파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혼란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은 파쇼가 아니라고 본다면 단순한 독선이라고 본다면 이 태준 투쟁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태준 투쟁이라는 거는 어떤 계급과 계층이 그 정권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호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죠. 어떤 계층이 노동자다 그러면은 자본가의 정권을 항상 반정부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주관적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민 일반에 볼 때는 이제 윤석열에게는 무능력, 독선, 김건희 파동, 최근에 야당 탄압으로 상당히 이제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퇴진 구호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파쇼는 아니지만 그 퇴진 구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정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굳이 이 퇴진 구호를 내건다 하더라도 대중들보다 약간 한 발 정도 앞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세에 전혀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대한 이제 법률 위반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탄핵이 그 국회에서 3분의 1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받을 만큼 법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게 없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탄핵이라고 하기에는 아니다. 퇴진 구호는 갈 수 있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퇴진 구호는 갈 수 있지만 탄핵은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렇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을 파쇼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중적인 퇴진 투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중적인 태준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쇼라고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파쇼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중 투쟁, 태진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지. 예. 이걸 갖다가 혼동해서 태진 투쟁을 하려면 윤석열을 파쇼라고 규정해야 된다.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이제 이 태진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사회학적인 파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